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집 한 채는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남의 집 살이 서러워서라도 집부터 사야 한다. 결국 남는 건 부동산뿐이다.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마치 성경 구절처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달콤하고도 당연해 보이는 조언이 사실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20년 이상 뒤로 밀어버리는 아주 정교한 덫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내 집 마련이 안정의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돈이 움직이는 원리를 뜯어보면 그건 안정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의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일 때가 훨씬 많단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남들이 내 집이라는 환상에 빠져 평생 대출 이자의 노예로 살 때 진짜 재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왜 지금 당장의 내 집 마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회비용을 갉아먹는 독약이 될 수 있는지 그 서늘한 실체를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숫자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진짜 무서운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의 박살입니다. 많은 분이 10억짜리 집을 사서 12억이 되면 2억을 벌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회계학적으로 실거주 주택은 가장 강력한 담보자산입니다. 전체 재산 측면에서는 분명한 자본이죠. 하지만 현금 흐름 측면에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10억을 만들기 위해 일으킨 대출이자,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무엇보다 그 10억이라는 거금이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부동자산에 묶여버림으로써 포기해야 했던 다른 투자 기회들을 계산기에서 다 빼버린단 말이죠.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구조적 배경을 파헤쳐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해왔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며 땅값이 폭등하던 시절의 기억이 유전자 각인처럼 박혀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위협하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극에 달한 지금, 한 곳에 뿌리를 받고 인생의 황금기를 원리금 상환 고지서와 맞바꾸는 건 전략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예대 마진에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수십 년간 마르지 않는 이자 수익을 확정지을 수 있죠. 즉,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은 은행의 수익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특성이 있단 말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리적 허상은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단어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전셋값이 오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무리한 결정을 내리곤 하죠. 이 두려움은 지극히 본능적입니다. 인간은 거주지가 불안정할 때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든요. 하지만 조용히 종잣돈을 불려나가는 사람들은 이 감정을 철저히 분리합니다. 거주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피 같은 내 돈은 수익이 나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거주와 투자를 한 바구니에 담아버리죠. 그러고는 유동성이 완전히 잠겨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상태를 안정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인정 욕구와 비교의식입니다. 친구가 어디 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더라. 동료가 영끌에서 집을 샀는데 벌써 몇 억이 올랐다더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엔 조급함이라는 괴물이 자라납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살 것 같은 공포죠. 이 공포는 논리적인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사실 그 친구가 낸 취득세와 대출이자 다 떼고 내 손에 진짜 남는 돈이 얼마인지는 보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매매가라는 숫자 하나에만 매몰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전략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내 인생에서 가장 노동의 전성기인 시기에 종잣돈을 벽돌 속에 매몰시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경제적 자유를 20년 늦추느냐고요? 자산 증식의 핵심은 복리입니다. 복리가 마법을 부리려면 종잣돈이 일정 수준 이상 모여야 하고 그 돈이 유연하게 움직이며 수익을 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억 원의 돈이 집에 묶여버리면 나 대신 일해줄 돈의 복리 마법은 거기서 멈춥니다. 집값이 오르긴 하겠죠. 하지만 부동산은 팔기 전까지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정적인 자산입니다. 반면 금융자산은 재투자가 즉각적이고 유동성이 살아있죠. 지난 통계를 보면 일반 개인 투자자가 부동산 레버리지에 매몰되어 포기한 유동성의 가치와 복리 기회의 연속성이 제대로 된 시스템 사업에 투자했을 때의 결과보다 초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유동성이 잠긴 재산은 한동안 일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사는 집이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했듯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은 부채이고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만이 진정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매달 이자와 세금, 수리비라는 명목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갑니다. 순자산으로는 자본일지 몰라도 매달의 현금 흐름으로 보면 비용을 발생시키는 구조인 셈이죠. 물론 전세가 불안해서 집을 사야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땐 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하거나 월세를 내더라도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중에 집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시겠지만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또 다른 더 비싼 집을 사야 하거나 노후 자금으로 그 돈을 쪼개 써야 합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그 재산을 실제로 현금화해서 자유를 누릴 기회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령화와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시대입니다. 과거처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주택 수요가 끊임없이 뒷받침되던 시대의 공식을 지금의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가치 우상향은 특정 핵심 지역에 국한될 것이고 나머지 지역의 부동산은 관리 비용만 많이 드는 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매몰되어 내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대출금을 갚는 데 저당 잡히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우리는 소유를 통해 자존감을 채우려 합니다. 내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만족감, 지인들을 초대했을 때 느끼는 뿌듯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는 있죠. 하지만 그 행복의 대가가 노동의 전성기 내내 이어지는 굴레라면 그건 너무 비싼 대가가 아닐까요? 우리는 자유를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자유로워 보이는 모습을 사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진짜 자유는 내가 원할 때 일을 그만둘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언제든 떠날 수 있는 현금 흐름에서 나옵니다. 무거운 집 한 채를 짊어지고는 절대 그런 가벼운 자유를 맛볼 수 없단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기회비용의 상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3억이라는 현금이 있다면 이 돈은 엄청난 레버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작게는 배당주에 넣어 월세를 충당하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크게는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에 투자해 10배, 100배의 성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아파트 담보대출의 계약금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3억은 수십 년 동안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뻔한 공익광고 문구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집은 내 종잣돈을 효율적으로 굴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소액 경매나 다른 대안을 통해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남은 돈을 극도로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10년 뒤의 격차를 수십 배로 벌리는 길입니다. 남들이 아파트 단지 상가 부동산 게시판을 기웃거릴 때 여러분은 돈이 움직이는 원리를 읽고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집을 사지 말라는 말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충분한 현금 흐름이 확보되었고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절하다면 집을 사는 건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순서입니다. 재산이 스스로 증식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전 재산과 미래의 노동력까지 끌어다 집부터 사는 행위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격입니다. 엔진도 없는 배에 탑부터 무겁게 내리는 꼴이란 말이죠. 배는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은 배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집을 사려는 이유가 정말 합리적인 계산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과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은 자존심 때문인지 말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려고 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평범함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마세요. 그 평범함의 끝은 대개 노후 빈곤과 끝없는 노동입니다. 조용한 부자들은 남들이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집값 올랐다고 잔치를 벌일 때 그 거품 뒤에 숨겨진 부채의 그림자를 보고 조용히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배제하고 엑셀 시트에 여러분의 인생을 수치화해보세요. 대출 이자를 다 더한 금액과 그 돈을 연 5% 수익률로 굴렸을 때의 차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란 말입니다. 그 차액이 바로 여러분이 내 집이라는 환상을 사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집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부동자산에 묶여 있을 때 여러분은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진 것입니다. 그 유연함을 무기로 삼으세요. 공부하고 분석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자본의 틈새를 공략하세요. 그렇게 쌓아 올린 재산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집을 사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집 한 채가 아니라 건물을 살 수도 혹은 집 따위는 소유하지 않고 전 세계를 유람하며 살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될 테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밤잠을 설치게 할 만큼 불편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확신을 주었을 겁니다. 불편하셨다면 다행입니다. 그 불편함이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는 증거니까요. 여러분의 재산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와 시간을 보장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강하게 여러분만의 부의 제국을 건설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부자의 비밀은 언제나 여러분의 그 외롭지만 가치 있는 여정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